2026학년도 1학기 첫 1차 독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이렇게 읽는다는 게 혼자서도 많이 읽어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선정도서 침묵의 봄은 단순히 환경에 대한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책임 문제, 뭐 이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의미 있고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거하고 여러분들과 선생님 여러분, 저희는 이번 독서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윤규, 강수민입니다. 오늘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가지고 10가지 주제로 독서 토론회를 해보겠습니다. 독서 토론이란 독서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배움의 과정을 거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럼 이번 독서 토론회 규칙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이내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제마다 우선 발표자 3명이 있는데 그 3명의 발표가 끝나더라도 추가적으로 손을 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의 지목이 끝난 후에 발표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의견까지 저희가 모두 종합하여 알려드릴 테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적극적으로 추가 주제를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책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은 현대의학의 어떤 문제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입니다. 먼저 우선 발언자 3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후에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란 현대의학의 어떤 부분과 연결될 수 있고 될 수 있을까, 또한 그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제 의견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레이첼 카슨은 이 책에서 결국 이런 생물 농축의 원리로 인해서 인간에게까지 그런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만성습격이라는 부분과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의 봄 이후 DDT와 같은 살충제의 위험성을 인식한 사람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그 후로도 폭발적으로 많은 양의 화학물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물질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수증의 경우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는 위험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주변 꽤 많은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다른 물질들에게서도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물질들이 곧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호르몬은 공기, 플라스틱 등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나 색으로도 쉽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호르몬은 체내에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됩니다. 체내에 축적된 환경 호르몬은 정상 호르몬인 척 몸을 속여 수용체에 달라붙는 모사작용을 하여 몸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 호르몬의 대사 조절을 방해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암과 성조숙증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위험성이 체내에 들어온 후 곧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누적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대의학의 보이지 않는 위험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현대의학의 생물 농축의 인간 몸에 끼치는 피해인 만성습격과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암이나 성조숙증이나 현대 잠재 위험 물질 같은 요소로 인한 항생제 내성 같은 병들에 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침묵의 봄이 경고한 문제는 과학기술의 한계인가 아니면 과학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이번에도 우선 발언자 먼저 발언하시고 추가적으로 손을 들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침묵의 봄에서 경고한 문제는 과학기술의 한계가 아닌 과학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책에서 보듯 DDT 사례에서는 화학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먹이사슬의 독성물질이 축적되며 식물과 동물에게도 피해를 미치고 인간 또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효율을 중시하고 장기적인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채 과학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무책임한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침묵의 봄이 경고한 문제는 과학에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들은 살충제의 효과가 없어진 것을 알아도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살충제 사용으로 인해 곤충들에게 생겨
내성이 생겨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살충제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방안을 찾기보다 그저 더 강력한 살충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속하여 더 강력한 살충제를 만들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통해 책임의식이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충제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연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영향이라도 이가 어떤 나비 효과를 발생시킬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침묵의 봄이 경고한 문제의 본질은 앞선 두 분들과 같게 과학의 한계가 아니라 과학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구일 뿐 자연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도구에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에게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DDT는 식량 생산을 늘리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효과를 보는 데만 급급하고 DDT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여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저는 과학이 완벽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히 과학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세 분께서 과학의 한계라기보단 과학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이고 과학기술이 저희의 도구인데 저희가 DDT나 살충제 사용으로 명백하게 저희의 생활의 질이 올라가고 더 발전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살충제가 개발된다거나 혹은 인간에게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다면 인간의 태도를 고치지 않고서도 과학기술만으로서 이런 생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309페이지인데요. 이 309페이지에서는 정말 효과적인 곤충 방제는 인간이 아닌 자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환경 저항이 존재하는데요. 먹이, 기상, 기후 조건, 경쟁 상대나 후직종에 의해서 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환경 저항으로 인해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니면 너무 강력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환경 생태계에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살충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해충을 없애려고 만든 것인데 이게 결국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이게 곧 단지 인간의 태도만의 부족으로 볼 수는 없고 결국에는 과학기술의 한계이고 또 이런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그냥 계속해서 사용한 인간의 어떤 오만함 때문에 결국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과학기술의 한계도 문제점이 같이 가미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면에 인간의 태도가 아닌 과학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었고 또한 환경 저항이라는 키워드가 언급되면서 환경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 수복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질병을 치료보다 예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료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입니다. 침묵의 봄을 질병을 치료하기보다 발생 이전에 막아야 할 문제로 바라본다면 의료의 역할은 치료를 넘어 훨씬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의료는 질병이 발생한 이후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봄이 보여주듯 많은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축적된 환경에서 드러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원헬스 개념을 떠올렸는데요. 원헬스는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질병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이해하고 예방하려는 접근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관점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 의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부문에서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의사가 질병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의료의 역할이 예방의학적 측면으로서 강화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의료가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예측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의 봄에서 경고하듯 살충제의 무분별한 살포는 곤충, 동물, 심지어 인간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놔둔다면 자연 그리고 포함된 인간까지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습기 살충제 사건이라는 비극을 통해 저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습기 살충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섬유와 등의 폐질환에 걸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유해한 환경이 통제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의료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도 환경을 인체에 무해하게 만드는 것보다 효과가 덜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근데 저는 과연 질병을 미리 차단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그 발생을 과연 현실적으로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질병의 발생 이전에 그 질병이 우리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제로도 암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지 않는 이상 그 몸에 나타나는 그러한 질환의 증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고요. 단순히 눈이나 첫 번째 치료로 바로 파악되는 질병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에 환경 호르몬 등과 같이 체내에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는 질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다양한 현재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고능한 기술을 사용하면은 질병을 발생 이전에 예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과학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질병이 발현되기 전 미리 예측하여 발생 이전에 막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살충제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살충제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화학물질은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병으로 발현되기 전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필수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병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는 질병도 있는 반면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의 축적으로 생긴 질병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막기가 어렵지만 충분한 임상 검사와 충분한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되기 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화학물질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 아닌 아까 언급되었듯이 오랫동안 축적되는 질병이라던가 혹은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과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렇게 의료의 역할은 더욱 예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제에서는 원 헬스 개념을 필두로 의료가 단순히 치료만이 아닌 환경이나 약물 설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판단이나 치료만이 아닌 예측이나 조언에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기계가 질병을 미리 인지하고 예측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도 나왔는데요. 그에 관한 오작용에 관한 의견도 나오면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제는 과학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입니다. 저는 과학이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토대로 과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합의점을 찾은 후 그거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가 섣부르게 판단했다가는 그 판단이 불러올 부작용들을 고려하지 못해 많은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침묵의 봄에서 나온 예시처럼 살충제가 인간에게 또는 자연에게 피해를 준 것과 연결되는데요. 따라서 저는 과학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토대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어떤 기술이나 행위가 환경이나 인류의 건강에 치명적이고 특히 한번 무너지면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위협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기술이나 행위가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이고 이제 피해를 또 주게 된다면 비록 과학적 인과관계가 100%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사회는 먼저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정한 허용량을 쉽게 믿는 사회학적 용어 중 하나인 권위 편향 때문에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바뀌더라도 이미 축적된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신중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시민들도 스스로 검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신중히 하며 위험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던 정보가 만약 전례 없던 사건이 닥쳤을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서도 쓰나미가 그렇게 전례 없이 크게 올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전례 없던 질병이 닥쳤을 때도 과연 지금의 정보만으로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가 그 사람들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과학의 근거가 없어도 사회에 있는 정보만으로 조금 더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그 정보가 완전히 옳다고 확신을 했을 때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보가 완전히 잘못되었거나 정보가 완전히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너무 과신해서 사회가 그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이게 아직 확실한 결론이 아닐 때는 사전 예방과 검증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에 더 묻혀서 만약에 이 과학적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데 만약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가 퍼졌을 때 민간요법이나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니고 질병에 관한 확실하지 않은 정보나 그런 좀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정보일 때는 과학자들이 이 정보를 아예 사회에 퍼뜨리기 전에 그것을 확실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고 계신 주제가 과학이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회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대해 고민해보는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가습기, 살균제 등 여러 과학 기술들도 전부 생각해보았지만 전 여기에서 핵폭탄 기술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때 과학이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 그 핵폭탄 개발을 하던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 등의 과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최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최적의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례 없던 상황에서는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최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많은 분께서 해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은 기술이 치명적이게 작용하게 될 경우 선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입니다. 저는 인간의 자연 통제가 자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연 통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나온 사례들이 DDT나 디산납 같은 살충제들을 활용하여서 이제 인간의 편의를 위해 해충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독성들이 먹이사슬을 타고 이동하고 결국 인간의 몸에 축적되어서 몇 년 후에는 인간들이 죽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그 피해가 인간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연 통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선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자연을 통제하여 얻는 이익보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얻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58년 중국에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곡식에 쪼아놓는 참새를 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참새에 먹였던 메뚜기가 급증하여 모든 곡식을 먹어치웠고 결국 대기근이 발생하여 수천만 명이 아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과한 욕심에 부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 선까지만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그저 멈추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잘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침묵의 보험에 많은 자연 통제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자연 통제의 정당성을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두 가지의 조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큰 해를 끼치는 요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논제 자체에서도 이미 자연의 통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화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정당화를 하면 안 되고 생태계 파괴 전까지 뭐 정당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저희는 지금 개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자연을 파괴하는 게 현실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자연 사랑하고 좋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 인간이 자연을 이제 통제하는 것의 정당화에 크게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가? 혹은 자연이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는가? 근데 저는 두 번째 부분인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연에는 일종의 자정 능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연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일종의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인간이 그 단편적인 아주 오랜 시간 지구를 지나쳐 오면서 많이 변화해왔던 자연을 인간이 아주 단편적으로 짧은 시기만 보고 이 자정 능력을 그 자체로 무시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 통제는 인간의 편의를 위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에서는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견은 통제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이제 반론이 많이 나왔는데 자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인간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자연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인 이 자정 능력을 아예 무시해도 될까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조차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 자정 능력으로 몇 억 년 단위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먼저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기후변화 시대에 침묵의 봄의 메시지는 어디까지 유효하고 무엇이 보완되어야 할까인데요. 가스는 침묵의 봄이란 책에서 인간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과거에 칼슨이 이 책을 썼던 그 시기는 살충제의 직접적인 독성이 문제시됐던 시대입니다. 반면에 현재는 기후위기로 인해 새로운 서식지 축소, 병원균의 극지방으로의 이동, 또 외래종 침입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의 주범이지만 유독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 당시 침묵했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그러한 문제와 그 심각성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이 더해지고 이는 즉 지구라는 하나의 집과 개별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생태윤리 의식이 좀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을 가졌다는 점과 살충제와 같은 화학물질과의 싸움에서 인간과 생태계를 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도 특정 식물종과 곤충을 인간의 힘으로 멸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오래전 출판된 책임에도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또한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결과로 돌아오며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한 DDT, 알드린, 말라티온 등의 물질 또는 제품은 우리가 이득을 보려 한 자연뿐만이 아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침묵의 봄이 딱 나왔을 때와 현대 시대에 좀 다른 점이 뭐라 생각했냐면 우선 현대 사회의 이제 세대들은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의식 수준이 굉장히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도 받고 있고 학생들은 또 이런저런 뭐 탄소 배출이나 뭐 탄소 발자국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르지 않게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보완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책목에 보면서 그 준 메시지 중 하나는 무분별한 살충제를 막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에서 전자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나온 사례는 곤충이 소리를 탐지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인간 자연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보완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컷이 내는 소리를 수컷에게 들려줌으로써 관심을 유도하는 유인음을 사용할 수 있고 찌르레기 비명 소리를 사용하여 찌르레기 비명 소리와 같은 격태음을 사용하여 환경에 개입하여 전자공학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첼 카슨의 시대에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거나 혹은 모르면서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문제처럼 오늘날에는 CO2 배출과 같은 문제를 그때보다는 잘 알고 좀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공감도 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책의 메시지가 아직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같은 경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카페 내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생태계의 연결망을 무시한 채로 자연을 억제하는 것을 비판하는 메시지는 유의미하다는 의견과 또 전자공학 기술을 사용해서 자연을 활성화시킨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비슷한 환경 문제가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 부분에서 하지만 행동 개선은 없다. 우리의 인식은 향상되었지만 행동 개선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할 점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럭키 7 7번째 주제인데요.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기업, 정부, 소비자의 책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이제 환경오염 발생 시 책임 구조를 나누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 책임 구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업이 당연히 가장 문제 책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더 해봤을 때 이렇게 단순히 기업이나 정부, 소비자를 이렇게 역할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침묵의 본 내용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고 통제되었는지를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환경오염 피해에서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 기업의 오염 물질 발생을 막더라도 실제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환경오염 물질을 만들거나 배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 발생시킨 오염 물질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 주체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 세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서로 감시하고 책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업은 단순히 이익만을 쫓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하는 ESG 경영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경영만이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공정한 심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자들과 사회운동가들 같은 전문가의 힘이 약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나서 곧 그 국가 전체의 피해로 다가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책으로는 외부의 힘에 대항하는 전문가들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시민들은 정부의 말을 의심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에게 책임 구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이 충분한 실험 없이 함부로 생산하여 환경오염을 만들어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살충제인데요. 살충제가 원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화학전을
버릴 때 사용한 물질에 조금 변형하여서 살충제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것을 그 기업들은 충분한 실험 없이 곤충에게만 해가 있고 인간에게는 무해하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여서 그때 살충제가 되게 인기가 많고 굉장히 많은 이윤을 기업에게 안겨줬습니다. 소비자의 경우는 피해자의 역할이 있는 것도 맞지만 감시자의 역할을 하거나 좀 기업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등의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기업과 정부가 아는 것들을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선택적으로 기업을 소비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소비자가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어떤 그 유해 물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그 기업 정부가 그런 물질을 방출하거나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발표를 해서 그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인데 만약에 기업이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멈추지 않고 그 기업의 제품들을 계속 소비하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며 이 책임이 지금 크게 대두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기업과 정부에 비해서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결국에는 이익 집단입니다. 돈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그러므로 이 체인 구조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환경 문제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소비자들이 그리고 크게 역할 구분 없이 각 주체의 정보 전달의 본질적 파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기업, 소비자, 정부가 서로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소비자는 환경 오염 소비를 지향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정보가 불균형할 때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의견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8번째 주제는 자연을 자원으로 보는 관점과 보호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정책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입니다. 먼저 자연을 인간의 자원으로 보는 관점은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자연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오직 인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개조하여 인간의 시설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세웁니다. 이와 달리 자연을 보호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은 인간과 자연은 우호를 가릴 수 없다고 여기고 자연과 인간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의 자원으로 보는 관점과 자연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관점 서로 대립되는 이 입장은 산업혁명 이후로 들어서면서 점차 심화되었는데 당장 침묵의 봄에서 언급되었던 DDT 같은 경우에도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당시 미흡했으며 현재는 위험성을 인정한 비소마저도 그 당시에 위험성을 인정한 비소마저도 살충제에 이용되었었는데 책이 쓰여진 당시 인간 사회의 정책은 자연을 자원으로 보는 관점에 초점을 맞춰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자연스레 여깁니다. 이 때문에 법적 제재로 막아지지 않는 해충제와 제초제, 농약 등은 토양을 통해 담수로 이동하여 우리 인간에게 암이나 조혈기관 장애 등의 실질적 피해를 가져옵니다. 결국 자연을 자원으로 보는 관점은 자연과 함께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한편 자연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최근 선진국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지구의 주인공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차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세대고 우리의 지구인데 이거를 자연을 그러니까 훼손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저희가 저희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하게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생물을 포식하듯이 인간이 자연을 우리의 효율과 원활한 삶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그것마저가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여러 협정을 가져왔고 환경 보호라는 의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자원으로 보는 관점은 자연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를 막고 환경 파괴를 하고 이런 의견이 있었고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당연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 대가를 치르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아예 자원을 빠르게 소모해서 새로운 대책을 찾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주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특정 종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가입니다. 인위적으로 특정 종을 조절하거나 제거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의 봄에서 레이첼 카스는 화학물질 등을 통한 인간의 개입을 언급하면서 페이지 137페이지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곡식 사이에 자라는 잡초들이 해로운지 혹시 그분 어떤 것을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잘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인간이 무엇이 해롭고 이로운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편협한 시각으로 생태계를 바라보는 모습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특정 종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는 환경 저항이라는 고유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특정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책에서 언급했듯이 자연은 결코 인간이 만든 틀 속에 순응하지 않으며 정말 효과적인 방대는 인간이 아닌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종을 조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특정 종의 인위적 제거는 원칙적으로 신중해야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간의 개입으로 생태계가 훼손된 경우라면 그 책임 역시 인간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외래종의 유입과 같은 경우에 인간의 활동으로 유입된 외래종이 토착종을 위협하고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더욱 큰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 인간은 생태계 평형을 위해 배를 위해 부분적 소를 희생하는 식으로 불가피하게 특정 종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테일러라는 과학자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인간은 불침해의 권리를 가진다. 즉 자연이 자연적으로 뭐 포식이나 피식의 과정 이런 것을 절대로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 또 이제 보상의 의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문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종을 조절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두 분께서 먹이사슬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입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주셨는데요. 반면에 한 학생은 일부적으로는 그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도 이제 인간에게 있으니까 배를 위해 소를 불가피한 제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에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제한적으로 과학적 검증을 통하여 제거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 붙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볼 건데요. 마지막 주제는 환경 문제 해결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에도 파이팅하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데이터 알고리즘은 우리 알고 익숙하시듯이 밀접한 인과관계,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역학 데이터를 분석해서 DDT에 노출된 1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 후손까지도 비만과 대사 질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규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알고리즘이 인과관계를 밝혀내는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환경 문제 해결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문제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모두 다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발생한 환경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환경 문제 해결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신뢰성은 기술 자체보다는 데이터 해석 과정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의 봄 책에서도 당시 기업과 정부에서는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DDT 살충제의 안정성을 주장했지만 이제 데이터는 일부만 약간 선택되어서 전달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위험성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서 어떤 진실의 왜곡의 문제성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AI 기술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빅데이터 자체도 이제 데이터라는 것을 수집하는 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원천이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이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해서 잘 사용해야 하지만 기계적 오류 때문에 맹신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의견에서는 완벽한 해결은 불가하지만 인간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완벽하게는 불가능하지만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는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원천의 신뢰성이 AI의 자체 검증보다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가 오히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원래는 모두에게 느낀 점을 한 번씩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오늘 정말 뜨겁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우성고 학생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